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하라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정신건강 마지막 시간으로 노년기 우울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전부 우울하고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우울 불안감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떨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울 불안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노년기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지 그리고 치료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런 병원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나요?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자꾸 이유 없이 깨고 몸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치매가 걸려서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우울 불안 장애를 나타내는 그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시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 수가 110만 명을 넘었고요. 불안장애도 89만 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기준으로 25만 명 가까이가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받지만 사실은 이런 우울 장애를 스스로 진단,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정하는 환자 수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 통계를 보시면 65세 이상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21%, 그러니까 5분 중에 1분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85세 이상 초고령층이 되면은 건강 문제가 더 심해지고 외로움, 경제적 문제가 더 커지면서 우울 증상 경험하는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즉, 4분 중에 1분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6.7%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12%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은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정신건강, 불안, 우울을 조절하지 않으면 불면, 통증, 신체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스스로 고립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실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2~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지속되면은 자살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해서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견과 오해입니다. 사실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노인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정신과는 정말 안 오려고 했는데 정신과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해서 오기가 좀 무서웠다."라고 이런 편견을 가지시거나 나이가 들면 다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오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 우울증은 내가 마음이 아프다보다는 몸이 아프다라는 통증으로만 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제 아픈 거에 대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건강 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함께 찾아오는 병인데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 뇌혈관 질환 등의 뇌 건강도 악화되게 되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 혹은 사별 이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또 경제적인 부담 또한 심해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실이 겹치면서 찾아오는 마음의 병이 바로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년기 우울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기운이 없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다. 요즘에 통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인 것 같다.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울증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살면서 우울감은 느낍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일시적으로 우울하다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보통 우울감도 나아지기 마련인데요. 병적인 우울증은 우울감 자체가 2주 이상 내내 지속되고 그리고 문제보다 실제 과도하게 우울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일상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잠을 못 자고 식사하기도 어려워지고 바깥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져서 이런 일상 기능 저하가 동반되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하는 자살 사고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은 우울증은 적어도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요즘에 통 재미가 없고 즐거운 게 없다라는 기분 증상이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동반 증상들이 4 가지 이상 함께할 때 우울증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 없이 식욕이 줄고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초조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멍하게 좀 정신운동 지연을 보이기도 하고요. 종일 피로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서 뭐 하지?' 하는 지나친 죄책감, 무가치감,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생각도 반복되게 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볼 때도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주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때 그리고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 우울증은 특히 슬프다, 우울하다라는 표현보다 아프다, 힘들다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중이 줄어든다라는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점차 가족들이랑 대화가 줄고 평소에 바깥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던 분이 점차 이런 취미 활동도 줄고 대인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뜻 '내가 가족에게 짐만 되고 자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없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럴 바에 죽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자칫 자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신호가 있다면 주의해서 살펴보고 꼭 진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노인 우울증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사파인데요. 우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꾸 기억도 안 나고 몸도 자꾸 아프고 '먼저 떠난 아내 따라 나도 가야 되나 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데 노인 우울증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게 만성 질환, 통증, 뇌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흔히들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외로움, 가족들과 갈등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는지, 내 건강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와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질문 조금 답변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알리스웰 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 눈물 흘리시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성격 변화도 우울증의 신호인지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마다 심한 불안도 겪는다고 하시는데요. 정신과를 모시고 가기가 사실 좀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증상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년기에 있어서 우울증이 있을 때 흔히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어 원래 표현도 잘 안 하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시고 '내가 뭔가 잘못 지낸 것 같다.'라고 지나치게 죄책감 느끼시고 그다음에 불면도 동반이 되지요. 그다음에 불안감도 우울이랑 같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 노인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아버님이 생활하실 때 이전보다 좀 불편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어르신들한테 처음 접근을 할 때 "우울증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 봅시다."라고 말씀드리면 거부감을 느끼시고요. 이럴 때는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에 대해서 지금 잠을 너무 못 주무시고 옆에서 봤을 때 요즘에 많이 쪼끔 불안감도 있으셔서 "한번 고런 부분을 도움받아 보자."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하면 불면도 좋아지고 불안도 조절할 수 있다는데 혹시 한번 진료를 보시지 않겠냐고 좀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에 대해서 진료를 좀 권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스스로 내가 이게 우울증이라고 인정하시거나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고렇게 쪼끔 권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미인 님께서 75세 친정어머니가 항우울제를 처방받으셨는데 맞아요. 고령이셔서 이런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혹시 뇌가 망가지거나 내성이 생겨서 치매가 빨리 오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 외래에서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인제 우울증이 있던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치매 위험성이 두세 배 높아졌고요. 우울증을 약물 치료 충분히 해서 호전됐을 때는 치매 위험성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우울제를 처방받으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치매 예방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약물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외래에서 뵈면 꼭 이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잘 복용하시면서 우울 증상을 빨리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도서관님께서 "화병이랑 노인 우울증은 다른 병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전 서운했던 일들을 계속 꺼내고 사사건건 화를 내는 노인네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쪼끔 고집도 세시고 말도 쪼끔 필터링 없이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좀 연세가 드시면서 더 심해지신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집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고민이 좀 깊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노인분들이 성격 변화 보통은 뭐 고집스럽고 이전에 쪼끔 뭐 욱하거나 화를 잘 내는 성격 변화들이 나이가 들면서 쪼끔씩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게 흔히들 화병 노인 우울증에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지속하고 그러면서 신체 증상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병도 저희가 우울 증상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노인 우울증에서는 신체 증상 혹은 여러 가지 통증 등에 대한 표현이 많으시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 불안, 그다음에 뭐 자살 사고 등도 동반돼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게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쪼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성격 변화랑 동반돼서 인지 저하가 계속 좀 있으시다면 혹시 치매 등의 정구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셔서 심리 검사 혹은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서 받아 보시는 거를 쪼끔 권유를 드리고요. 이 경우에도 사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어머니가 요즘에 느끼는 불편감 예를 들어 예전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여기가 막 열이 오르는 듯하게 불편하다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도움받아 보시자고 권유하면서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지빈 님께서 작년 내내 만성 편두통이랑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만성 편두통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좋아졌는데 아직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트라린을 계속 복용하고 아빌리파이를 처방해 주셨고 무산소와 유산소를 강도 있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어떤 일을 하면 좀 집중력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경우엔 학업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우울증에서 흔히 집중력 저하도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사실 인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울 증상이 좋아지면 이런 인지 기능도 조금 서서히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셔서요. 음 혹시나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규칙적인 일상생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수면, 운동, 규칙적인 생활 해 주시면 확실히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되시고, 하시는 학업 자체가 너무 좀 느끼기에 로딩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시면 조금 강도를 줄이고 내가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후에 회복 기간에 일상생활을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두고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거리를 두고 일상 기능에 있어서 내가 뭐 그만두거나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절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노인 우울증을 저희가 다른 말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울하다."라는 말 대신에 "아프다."라고 표현해서 자칫 우울증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뭐 두통,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는 소화불량, 전신이 아프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라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고, 불면이라든지 식욕 저하도 흔하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으니 병원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MRI 검사라든지 뭐 어지럼증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 소견에서 정상을 보일 때 저희가 흔히 가면성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울증을 다른 말로 가성 치매, 가짜 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우울증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지 저하, 집중력 저하도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매랑 차이점이 있다면 우울증에 있어서 인지 저하는 갑자기 시작되고 기분에 따라서 변동도 좀 심하고, 다행히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랑 차이가 있다면 치매는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점차 나빠지고 우울 증상을 치료해도 계속 진행된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노년기에 있어서는 우울증 이후에도 치료를 했는데 인지 저하가 지속됐을 때는 추후에 치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신호는 자살 사고입니다. 평소랑 다르게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시거나, 뭔가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작별하는 듯한 인사, 행동 등을 했을 때는 꼭 혼자 두지 마시고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노인에 있어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에서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불면, 통증, 그다음에 사별을 경험하거나 알코올 문제 등이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년기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불안장애는 첫 번째 우울증, 인지저하, 신체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보다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요, 자꾸 어지러워요, 몸이 아파요라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좀 모호합니다. 또 오래 참고 지내다가 치료를 늦게 받으셔서 만성화되기 쉽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걱정은 하지요. 근데 정상적인 걱정은 실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걱정을 하다가 상황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병적인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과도하게 걱정하고
문제가 끝났음에도 계속 지속되고 내가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잠을 못 자거나 생각만 해도 불안감 때문에 두근거리고 이렇게 불안이 심하니까 점차 뭐 외출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는 거와 같은 일상 기능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료가 필요한 병적인 불안인지를 구분할 때는 내가 불안해서 일상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답답함 때문에 숨이 좀 가쁘다고도 하고 숨찬다고도 하시고요. 흔히 그래서 진료를 보던 중에도 불안감이 느껴지면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과호흡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긴장하게 되면은 손떨림이라든지 특히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 경직도 많이 나타나고요. 불안할 때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빈뇨가 생기거나 요즘에 고민이 많고 불안해서 잠들기가 어렵다는 불면도 많이 동반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신체 증상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계속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불안에 따른 증상이 아닌지 의심하셔야 되고 특히 노년기 불안 장애가 있을 때는 불면, 그다음에 두근거림,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노년기 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불안은 여러 가지 심리, 사회, 신체적인 요인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죽음과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고요.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생깁니다. 은퇴를 해서 혹은 배우자와 사별을 해서 고립된 환경에 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등의 통증들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노년기 불안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불안을 내려놓고 안정을 취하세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요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체 질환에 대해서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 노년기 불안 장애는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걱정이 종일 지속되고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멈추지 않는 범불안 장애가 있는데요. 범불안 장애는 노년기에 새로 나타나기보다 이전부터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전부터 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학교에 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진 않을지, 돌아오는 하굣길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지속될 때 범불안 장애라고 하게 되고요. 특정한 상황을 좀 피하는 공포증, 광장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불안, 그다음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들을 나타내는 공황 장애도 자주 나타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피하게 되는 사회 불안 장애.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계속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 장애,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신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고 걱정하는 신체 증상 장애 등 노년기 불안 장애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범불안 장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걱정을 여러 가지 주제로 계속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자녀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신체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불면, 피로감, 예민함, 집중력 저하가 흔히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불안 장애가 있을 때 흔히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에요라고 오해해서 늦게 발견하거나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내가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신체 증상도 있다면 범불안 장애를 의심해 보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는 갑자기 극심한 불안이 생기면서 흔히 두근거림과 같은 심혈관, 그다음에 숨이 막히는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공황 발작을 경험할 때 흔히 응급실을 오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황 장애는 노년기에 처음 초발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노년기에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생겼다 할 때는 첫 번째로는 호흡기 혹은 저희가 심장 쪽으로 신체 증상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또 흔한 불안 장애가 건강염려랑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신체 통증이나 증상이 있어도 이게 큰 병이 아닐지 과도하게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반복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이란 설명을 들어도 나는 계속 증상이 있고 아파서 안심하지 못하고 이런 병원 내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심하면은 통증이라든지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검사가 정상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한 명의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검사가 정상인데 계속 아프니 이건 검사가 잘못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 봐야겠다라고 흔히들 그런 검사를 반복하시면 오히려 증상도 조절이 안 되고 불안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 반복하지 말고 또 한 명의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꾸준히 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불면은 서로 악순환을 보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걱정이 많아지면 잠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피로감도 심해지고 더 예민해지면서 또 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증상이 있을 때 불면이 있다면 함께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평가와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민 님께서 자꾸 멍해져서 네 걱정이시고, 우울할 때 억지로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걷게 하거나 복지관에 보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기운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으실까 봐 조심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평소 사교적인 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진료를 보러 오셔서 보호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우울증에 있어서 뒤에 이제 치료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히 평소에 사교 모임 뭐 아니면은 종교 활동 등이 있다면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쭤보면 원래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제 환자분이랑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평소 환자분이 좋아하는 활동, 사실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좀 정적인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보면 뭐 저희가 캘리그라피나 뭐 컬러링 아니면 서예 이런 좀 정적인 활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원하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선택해서 해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너무 내성적인 분을 나가서 억지로 쪼끔 어울리게 하시라고 푸시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스트레스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셔서 본인이 좀 원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노인 우울증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어 보통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어르신이 마음대로 약을 끊어 버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뒤에 이제 치료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노인 우울증에서 약물 치료, 저는 보통 외래 처음 우울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지금 저를 보는 오늘부터 최소 6 개월에서 1년 정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사실 중간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 에서 2년 정도 더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약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니까 보통은 복용하고 한두 달 뒤에 증상이 좋아졌을 때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여 드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임의로 약을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금단 증상으로 더 고생하시고 약을 줄이면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조절은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서 천천히 줄이면서 끊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약물을 줄이면서 끊을 때 기준이 일 주일에 10%라고 합니다.
하나를 끊을 때도 2달 반 정도 걸리신다고 보고 사실 충분히 좋아져도 6개월 정도는 현재 약물을 유지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고 이후에 정말 내가 잘 지내던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하시면 최소 그 이후에도 6개월에서 1 년에 거쳐서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증 약물 치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약을 꾸준히 저랑 상의하면서 천천히 끊으셔야 된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옆에서 "약을 임의로 조절하시지 마라. 좋아지셨다고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불안,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항상 외래에서 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평가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와 진단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이런 우울 불안감이 언제쯤 생겼는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그다음에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가족, 가장 가까운 보호자 면담을 했을 때는 최근에 수면이나 식사, 뭐 아니면은 대인관계, 대화 양상 등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가까운 보호자 면담도 꼭 시행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은 심리나 인지기능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다른 신체 증상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합니다. 흔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몸이 붓고 체중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빈혈이나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도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 초기 증상에도 설명할 수 없는 우울 불안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질환이 없는지 혈액 검사, 필요하다면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혹시 최근 우울 증상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드시는 약제가 있었는지도 꼭 평가해 봐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나 호르몬 제제를 복용했을 때도 우울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약물, 질환에 대한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도 이런 비슷해 보이는 신체 질환들이랑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을 때도 이유 없이 두근거림, 그다음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증, 그다음에 저혈당이 있을 때도 손이 떨리거나 두근거림, 그다음에 불안증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이 불편할 때도 흔히 불안감이 동반될 수 있고 파킨슨병이나 감염 통증이 있을 때도 불안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했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혹은 항고혈압제를 새로 드시거나 변경했는지 등에 대해서 약물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 불안은 반드시 신체 질환이랑 복용 약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푼수 공주님께서 밤에 누가 집에 침입할까 봐 혹은 괴한이 나타날까 봐 불안이 심해질 때가 있어서 클로나제팜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 못하다가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작업을 하다 자기도 한다고 하시고요. 이럴 때 안정제, 클로나제팜을 안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마 2분의 1 반티를 드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용량을 줄여서 4분의 1로 줄여서 먹어 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불안 장애가 있을 때 흔히 하는 약물 치료에 있어서 항불안제, 그다음에 항우울제를 쓰게 되는데요. 항불안제 종류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하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물게 이런 안정제 계열이나 수면제, 졸피뎀과 같은 계열을 복용했을 때 밤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새벽에 작업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면서 이런 행동 변화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먼저 줄여 드셔 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약제를 좀 변경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흔히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밤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 먹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거나 심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배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좀 중단하고 변경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지금 진료를 보고 계신 그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주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사랑님께서 어머니가 집 앞에 바람 쐬러 나가셨다가 주저앉아서 골반 연결 부위 다리에 실금이 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도 해야 돼서 집 앞 가까운 투석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이 자꾸 답답하다고 퇴원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요. 집에 오면 또 다리를 사용해서 금간 부위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드리는데도 퇴원을 자꾸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 네. 저희가 사실은 노인분들에 있어서 골반부의 골절은 정말 조금 중요한 아주 주의해야 될 질환인데요. 골절이 생기면은 사실 저희가 낙상 위험 아니면은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신체 증상, 우울 불안감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고요. 그런데 저도 인제 외래에서 투석하시거나 입원 중에 좀 불안이 심하신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혹시 입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불안이 조절되지 않으실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안정을 위해서 약을 쪼끔 복용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아마 어머니가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있으실 건데요. 불안이 너무 심해서 막 가만히 누워 있기가 어려울 정도, 잠을 좀 주무시기 어렵다 하시면 한 번쯤 진료 및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코디 벨린저 4208 님께서 "운동 명상 이외에 우울증과 불안에 좋은 취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악기 같은 건 어떤지 또 다른 취미 활동하는 게 좋을 게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운동 명상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취미 활동 뭐 악기, 미술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은 저는 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인제 비약물적 치료 부분에서 쪼끔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일상을 규칙적으로 보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햇빛을 충분히 보면서 산책하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는 취미보다는 본인이 좀 평소에 좋아하거나 하고 싶으신 어떤 취미 활동 충분히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울불안장애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첫째 여러 가지 동반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치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우울증이니까 불안장애이니까 충분히 휴식을 해야 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기본 내가 하던 일상생활 혹은 외부 활동이 있다면 그런 걸 최대한 좀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항우울제, 항불안제도 사용할 수 있고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하면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항우울제는 우울증에만 아니라 불안장애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는 드실 때 약효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용하고 최소 2주, 적어도 한 달 정도 지속했을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항우울제 복용은 좀 꾸준히 처음에 효과가 없다라고 '내가 약을 먹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2 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안정제는 효과는 빠른 편이나 자칫 낙상이나 의존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약을 복용하고 너무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혹은 변비가 생기거나
조금 넘어질 것 같은 위험성이 있을 때는 꼭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조절하셔야 되고요. 노년기에서 약물 사용은 저희가 보통 치료 용량을 성인에 의해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증량도 아주 천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좀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거나 혹은 뭐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두 알 이렇게 복용하지 않고 상의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약물적인 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과 행동의 악순환을 끊는 치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게 되면 계속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돼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조정하고 교정하게 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불안감이 올라오면 호흡 명상, 호흡을 계속 훈련하거나 근육 이완 등을 하면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내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훈련을 통해서 바꾸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된다 하면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치료는 사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우선 신체적으로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외롭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한 개씩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체 통증, 아픈 것에 대해서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받게 하는 것을 시작하고 통증이 조금 나아지면 저희가 외로움에 대해서는 주변 가족, 친구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런 지지 체계가 부족하면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어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지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작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을 겪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가족 갈등, 주변 지인들과 갈등을 겪고 내가 퇴직을 하면서 역할 변화 등의 문제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게 좀 돌아보는 회상요법, 그다음에 지지치료, 가족치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노년기에 이런 정신 건강에 있어서 생활 리듬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그 코디벨링 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운동 명상 이외에 우울 불안에 좋은 활동이 어떤 게 있을지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흔히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수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낮 시간에 햇빛 노출을 충분히 해서 밤에 수면 조절, 기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저는 낮에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한 2-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무조건 다 활동을 접고 쉬는 게 아니라 하던 집안일 혹은 취미 활동, 일상생활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족, 친구분들이랑 자주 연락하고 그다음에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술을 마신 직후는 뭔가 좀 마음도 안정되고 잠도 오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지만 음주 자체가 우울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우울 불안을 술로 좀 의지하고 있다 하시면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연결 자체가 우울 불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사는 성인보다는 함께 사는 성인이 우울감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 이웃, 가족들이랑 정기적으로 모임하고 대화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 이런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면은 종교 활동 아니면은 하고 있는 어떤 친목 활동 등 필요하다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있어서 이런 사회 연결 활동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외래 진료실에서 이런 노인 우울 불안증이 있으신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해서 검사를 해도 "정상인데 왜 자꾸 아프다고 그러세요?"라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노인 환자분은 이게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통증, 불편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우울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에 훨씬 더 역치가 낮아져서 실제 통증 정도도 많아지고 검사가 정상이라도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비난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최근 수면 변화, 식사가 줄진 않았는지, 이전과 다르게 대화나 표정에 있어서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생활에 대한 변화를 잘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부쩍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고 싶다."라는 어떤 자살에 대한 표현이 늘어났을 때는 꼭 이걸 병원에서 인제 진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보호자분들이 가능하다면 저는 병원에 진료도 좀 함께 오셔서 최근 지내시는 거 어땠는지 같이 면담도 하시고 약을 잘 드시는지 확인해 주고 생활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실제 이런 노인분들의 치료적 안정성,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 노인 우울 불안감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서 저희가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주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상담,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 사고가 심해져서 지금 바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 할 때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있어서 저희가 우울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노년기 우울 불안증은 그냥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우울 불안 장애에 있어서는 불면, 통증, 기억력 저하가 함께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치매, 다른 신체 질환, 약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감별도 중요하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 기능 회복이 목표가 되겠고, 약물이랑 비약물 치료를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사회적인 활동, 가족, 지역사회 연결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노년기 우울 불안장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노년기 정신건강 시리즈 오늘까지 인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지내시면서 혹시 고민되셨던 부분,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